돌아봤을 때 나에게 이런 면들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그래도 나한테 이런 정도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성공 원리가 있어요. 250만 빚으로 시작했지만 네네. 사실 제일 처음에 한 것은 전기 기사 자격증이잖아요. 여기서 파생 효과를 일으켜요. 저는 항상 목표를 좀 작게 잡고 실천은 즉시하고 그다음에 목표는 작은 작게? 성공을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지 않고 여기서 파생 효과를 또 일으켜요. 파생을 일으켜서 또 다른 목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또 실천하고 또 성공해. 이게 몇 바퀴 돌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조동케어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다 못할 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서울도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 서울도 아니고 총구석에서 인구 5만도 아는 예천이고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17만밖에 안 되는 안동이어서 이 총구석에서 어떻게 조동케어를 하겠냐. 그렇지만 남들이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생 효과가 하나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병원 시작해서 300억대 경영자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자산이 있으면 400억 됐습니다. 이미 부동산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게 결국은 한 개 시작인 게 파생으로 온 거였거든요. 이런 작은 성공 원리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인들이 있죠. 도움 주신 분들. 그래서 우리 후배들, 우리 학교에도 뭐 후배들 많고 젊은 친구도 많으니까 우리 병원에도 부모들을 부자인 사람을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 되겠니? 5%도 안 된다. 나머지는 다 중산층이고 다 가난한 집이다. 그러면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럼 패배주의 생각을 좀 버려라. 부모가 가난해도 내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하면 주위에서 부모님은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대신에 주위에 명예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분들 내 삶을 만들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면 되죠. 그게 아까 우리 6.1약국 김성호 회장님이 제 처음 만났을 때 1시간 약속에서 만나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한꺼번에 둘이 서로 반해가지고 동생하자 해서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만나 뵙는데 만나서 더 좋아하셨던 분은 몇 분 없었어요. 저는 책 쓰신 아까 분, 말씀하신 것처럼. 책 쓰신 분 저 다 만나보거든요. 만나서 정말 더 좋아하시는 몇 분 중에 한 분이었고 사실 그분 때문에 좋은 기인을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현태덕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신현수 원장님, 제가 우리 항상 직원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내가 돈은 없어도 날 도와줄 사람은 많아. 그게 법원에 있던 공무들 경매 때문에 했던 선배들, 그다음에 뭐 검찰청에 우리가 나쁜 짓 안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렇게 맡아줬던 선배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가난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신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하고 인연이 되니까 평생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 됐던 거죠. 사실 저한테 가장 큰 자산이 저를 도와주셨던 그 은인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젊은 분, 3040 세대,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헬줘서 자꾸 나쁜 말만 자꾸 하는데 대한민국 살기 좋습니다. 생각보다 외국 나가보면 대한민국 바꾸면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근데 물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죠. 뭐 사회적인 어떤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만 누구든지 각자 위치한 곳에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되면 다 미꾸라지가 아니라 저는 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뭐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어려움 없이 되게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켜가고 있잖아요. 또 두 개의 병원에서 하나의 병원을 또 지금 더 확장을 시키셨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가난했으니까 돈 버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것도 대학 교수의 교육에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학 교수가 제일 편해 보이고 월급 많이 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벌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 꿈을 꿨는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보니까 그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욕심이라는 게 계속 끝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38세까지 이제 병원 3개를 운영하고 월 수익이 3억, 4억씩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년에 한 38억에서 40억 가까이 나니까 그렇게도 행복하지가 별로 않더라고요. 돈도 많이 벌어봤고 한 달 수익도 많이 내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성장 경영이 이게 이제 나의 한계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천병사까지 만드는 게 내 목표였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 천병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뭐 이렇게 마음에 하나에 좀 이렇게 아득한 게 있었어요. 거전함이 있었어요. 38세 나이에 성장됐고 40세 나이에 남들이 부럽지 않은 시스템을 다 갖췄는데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알았던 게 2008년도 일본에 갔었고 일본에 갔었을 때 봤던 게 연수를 갔을 때 일본에는 노인병원에서 냄새가 안 나요. 환자도 안 묶어요. 기저귀도 안 채워요. 우리하고 한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일본의 요양병원하고 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일본은 간병보험이 되고 우리나라는 간병보험이 안 돼서 일본은 수가가 600만 원이고 환자 한 명당 한국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인건비는 비슷해요. 그럼 그 400만 원이라는 수가가 어디에 갔냐면 환자가 지내는 환경 거기는 4인실, 6인실이 되게 막 호텔같이 돼 있어요. 집같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간병 인력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한국에는 간병보험이 안 되니까 간병인을 도도 안 되고 법적 규제가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간병인을 안 쓰는 곳에 갈 수밖에 싼 병원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욕창 발생하고 환자 묶고 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결국은 아련했지만 한국에서 불가능하다고 2008년도에 돌아왔었어요. 근데 2008년도에 제가 이 복주요양병원 이미 경매 작업이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네. 2010년도에 다 경매를 완성하고 나서 병원 3개가 정상화됐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12년도에 이렇게 가서. 그래서 한 2013년도에 그 회식을 하다가 우리 간호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니네 아버지가 아프면 우리 병원에 모실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간호사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야,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내 직원이 자기 부모를 우리 병원에 못 모시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우리 병원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성장 경영은 멈추자. 그다음에 가치 경영. 환자들한테 좋은 병원 만들고 직원들한테 행복한 병원을 만들자. 그게 2013년도에 시작했던 전원케어였어요. 그래서 노인병원에서 냄새를 안 나게 하고 환자를 묶지 않고 기저귀를 안 채우고 욕창을 발생하지 않고 낙상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사무이탈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노인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를 묶나 보죠. 간병인이 부족하면요. 또 그다음에 환자 묶는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무조건 묶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환자의 기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줄을 뽑아버리면 환자가 죽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콧줄도 마찬가지고. 빼린다던가. 어쩔 수 없이 묶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일본은 최소화되어 있고 한국에는 좀 난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묶을 수도 있지만 인력만 충분하면 안 묶을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묶어버리고 기저귀 채워버려요.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게 전원케어였어요. 그래서 사실 38세 때 이미 300억대 천병상 가까운 규모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제가 성적만 했으면 2000병상 만들었겠죠. 그래서 500억, 600억, 1000억 되면 뭐합니까? 지금 내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도 환자들한테 좋은 병원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 생각했고 전원케어를 선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일단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의 그런 좀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도 저희 친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찌됐든 요양병원은 최후의 수단. 정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서 정말 더 건강해져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거기서 정말 마지막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저도 책을 보면서 이런 요양병원도 있구나. 정말 이런 요양병원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그런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이런 병원에 정말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사무 이탈이라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어떤 걸 사무 이탈이라고 하나요? 4개를 없애고 2가지를 탈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케어라는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드린다는 게 존엄케어의 정의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싫다면 싫다고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환자의 그런 권리가 무시되죠. 기저귀 차지하는 권리가 있고 묶이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그 환자의 인권이 억압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을 최소화하자는 게 사무이탈이에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고 낙상을 없애고 욕창을 없애고 와상, 가만히 누워서 환자 나빠지는 걸 와상이라고 해요. 이게 사무예요. 그다음에 탈기저귀, 탈억제대는 뭐냐 말 그대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고 기저귀를 탈피한다고 해서 탈기저귀, 탈억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일단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맡기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행해야 되는 사람은 거기에 간호사분, 그렇죠. 간병사분 이런 분들이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도는 좋으나 그걸 직접 그 현장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을 설득하시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직원들을 설득해 나가셨는지. 2014년도에 우리 간호사 회식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존엄 케어를 하겠다고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 먼저 약속을 했어요. 존엄 케어 하게 되면 힘들다.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그쵸. 병원에서 돈 벌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안 따라오겠죠. 그쵸. 나는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근속수당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5월 1일 근로자의 전날 4월 30일이 되면 우리가 자신이 근무했던 1개월당 10,000원. 그러니까 내가 3년 했으면 36만 원을 받는 거예요. 매년. 매년. 네. 계속 그리고 늘어나겠네요, 매년. 그렇게 되면 우리 간병사 대표님도 찾아와. 간병사들은 병원 사실 직원이 아니에요. 그쵸. 외부 용역업체 네네네네. 소속이거든요. 그럼 간병사님 대표 찾아와서 이거 우리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엄케어를 하는데 간병인 못 듣고 용역인 못 듣고 외부 업체 못 듣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서로의 직종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가치고 우리가 용역업체 돈 더 주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한 20만, 30만 원 받을 때 우리 간병사님들이 84만 원씩 받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7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7년 근무했으니까 84만 원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직원들한테 돈 줘서 바뀐 게 아니에요. 저희 병원의 간병사님들이 연세가 한번 60이 다 넘으셨어요. 50대 오셔서 가서 병원에 이미 14년 근무를 하셨으니까 다 시골의 아줌마들이었고 시골에 빠글빠글한 막 파마했던 분들이에요. 서비스 마인드 없습니다. 학력도 그래 높지 않아요. 다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에 우리 6.1 갑시다 김성호 회장님도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우리 뭐 연화도 김민철 대표님도 우리 병원 오셨을 때 어떻게 교육 수준도 낮은 간병사님들이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옵니까? 너무 밝아. 저도 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병원을 갈 때 보통 요양병원의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여기는 그렇게 너무 다들 직원분들이 웃고 있어가지고 그 일을 자기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기는 뭐 이렇게 병원 갈 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병원 가면 대부분 다 아픈 사람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계신 분들 사실은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사실 바쁘시니까 또 딱딱하고 근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너무 충격을 먹었다고 이런 우리나라의 공간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그 간병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런 근속수당도 원래 경영장 그렇잖아요. 뭘 잘하면 줄게 그러지 먼저 주진 않잖아요. 성과급처럼 네. 해서 주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 존엄케어 선포를 했을 때 이걸 약속을 한 거예요. 힘들어질 거야 내가 이걸 지급할게. 그다음에 우리 병원에서는 매달 간병 적자가 8천만 이상씩 날 거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방마다 한 명씩 간병사를 배치는 하진 않았었어요. 방마다 한 명씩 있었는데 간병비를 다 못 받다 보니까 방마다 한 명씩 간병사를 다 배치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비 적자를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간병비 많이 투입했으니까 돈 더 내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서비스가 올라간 상황에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서비스 저렇게 이제 시작했지만 간병비 다 내라고 하면 못 내잖아요. 그 손실을 떠안았던 거예요. 그래서 월 8천만 적자니까 1년이면 얼마일까요? 10억이에요. 이때까지 간병 적자에 들어간 금액이 이때까지 누적 적자가 마이너스 60억입니다. 제가 병원 몇 개 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직원들이 알아요. 존엄케어 하면 자기들도 힘들지만 병원에서 이걸 왜 하는가. 환자들 때문에 한다는 걸 직원들이 알죠. 그 진심이 통했던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이거 존엄케어해서 돈 더 벌겠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거 이 사장님 일이지 왜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 진심을 통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그 힘든 존엄케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존엄케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존엄케어의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치매 할머니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강제 퇴원돼 오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강제 퇴원돼 오신 할머니가 병실에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치매 할머니 낯선 곳에 낯선 환경에 노출되면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병실에 안 들어가고 계속 복도에 계신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할머니가 자그만 하니까 달라를 들어서 침상에 묶어놓고 그냥 약물로 잠을 재우면 보통 편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도에다가 이틀 동안 우리 간호사들이 이불 깔고 복도에서 재운 거예요. 환자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안정이 되셨고 식사도 잘 하시고 병실에 들어가시고 노래방 가시고 너무 좋아지셨는데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치매가 낫는 병인가요? 안 낫는 병이잖아요. 낫는 병이 아니고 덜해졌을 뿐이에요. 근데 퇴원한 이유가 정말 마음 아팠던 게 우리 병은 비싸다고 퇴원을 한 거예요. 저희 병은 비싸지 않거든요. 요양병원에 한 달에 병원비가 60에서 70만 원 나와요. 그다음에 간병비가 저희 병원 같이 6대1, 4대1, 5대1 이렇게 하면 6대1로 기정하면 간병비가 최소한 50만 원 나옵니다. 왜냐하면 50만 원을 내어야 300만 원 간병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간병 사님한테 최저 급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그럼 최저 비용 5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아까 적자 8천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도 3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우리가 60만 원, 30만 원, 9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12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인근에 30만 원 병원을 가신 거예요. 간병비도 안 받는 병원이고 본인 부담도 좀 적게 받던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3분의 1 가격이야. 돈이 없어서 간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거기 30만 원 했던 병원은 저가 병원이죠. 간병비를 안 써요. 간병비를 안 받다 보니까 간병인이 없어요. 환자 60명에 간병사 한 명도 없고 그거나 한 명 정도 한두 명 있을 거예요. 근데 밤에 그것도 퇴근할 때는 환자 묶어놓고 기저귀 채워놓고 아침에 와서 기저귀 갈아줘요. 그럼 밤새도록 대변 보고 소변 보는 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피부가 짓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할머니 6개월도 안 돼서 돌아가셨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지부라든지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맨날 그 영상 자료 보여주면서 돈 있는 사람은 좋은 병원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나쁜 병원 가고 왜 이렇게 사회 불평등 구조를 만드냐. 아무리 재정이 없지만 노인병원에 요양병원에 간병보험은 환자 몇 명당 간병사 몇 명 두어야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지금도 나가면 요양병원에 한번 주위에 한번 보세요. 내가 얼마 내고 있어. 얼마 싸게 해줄게. 이런 데 오세요 하지. 우리 뭐 안 묶어요. 우리 냄새 안 나요. 우리 욕창 없어요. 이렇게 환자를 유치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을 바꾸기 위해서 일본같이 간병보험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아직은 그렇게 재정이 없어서 간병보험이 제가 7년째 떠들고 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회복병원을 하나 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병원 왜 만들었냐고 물으시는데 사실 뒤에 이야기하려고 회복병원이 뭐냐면 요양병원이 아니에요. 재활병원인데 재활 환자들이 재활 치료 받을 수 있는 회복병원이라고 제가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양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간병보험이 안 돼요. 근데 일반 재활병원에서는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간병보험이 돼요. 그 다음에 병실료도 4인실이 보험이 돼요. 그럼 이 환자 대상군은 누구냐면 뇌졸중, 중풍이죠. 뇌경색, 그 다음에 척수마비, 이 파킨슨 이런 환자들이 재활치료만 돼요. 이 치매 고락 당뇨는 안 되고 이 환자들만 간병보험이 되고 4인실 병실료 보험이 돼서 저희가 복주 요양병원일 때 저희 병원 호텔 같은 시설이거든요. 서울에 유산병원만 하고 이것저것 되게 시설이 좋아요. 그 다음에 종합 서비스는 없죠. 이 정도 했을 때 제가 요양병원일 때 비용이 300만 원 나왔어요, 월. 간병비 90만 원, 4인 간병이니까. 그 다음에 병실 하루 15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치료비 120만 원, 360만 원 나왔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 돼서 월 300만 원 비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 회복병원을 바꾸면서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분이 회복병원으로 입원하니까 월 50만 원 나왔어요. 보험이 돼서 그래요. 아까 그 욕창 할머니 같이 돈 없어서 치료 포기해야 되는 저소득층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활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간병비 없어서 치료 포기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기초생활수급비 같으면 보험이 다 되면 식대 8만 원 내면 저희 병원 입원할 수 있어요. 간병보험 다 되고 호텔 같은 4인실 다 써요. 서울에 호텔 같은 병원 이용하려면 한 달에 400만 내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 놓던 게 이번에 회복병원을 만들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이 바뀌도록 많이 기다렸지만 그게 정책이 많이 안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또 재정의 문제 또 계속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것보다는 우리 병원의 시스템 현재 있는 제도를 바꿔서 항상 이게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팠던 부분을 이번에 좀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병원을 만들었고 대신에 환자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한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아까 해야 돼. 아니, 사실은 제 지인분한테 들었는데 또 이거 새로 사실 회복병원도 안 만들어도 되셨는데 네. 만드셔가지고 사실은 또 이것 때문에 또 지금 이거 운영하시면 또 적자가 또 많으시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인증받는데 우리 간병 통합서비스 인증받는데 9개월 걸려요. 9개월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 병원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환자들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증받으려면 9개월 걸려요. 그럼 9개월 동안 환자인데 또 간병비를 또 받아야 돼.
이거면 또 제가 원래 이걸 만들었던 취지가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9개월 동안은 그 간병비를 안 받고 그냥 서비스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인력 다 뽑아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그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병실료가 보험이 되거든요. 150만 원이. 그 중에 반대가 여기 투자하면 된다. 옛날에 요양병원 할 때 한 달에 간병비 8천만 원 적자 볼 때는 정말 그냥 생돈을 투자를 해서 적자를 본 거예요. 지금은 병실료 수입해서 내가 반만 포기하면 된다. 이때까지 뭐 적자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사실 회사 운영하면서 그렇게 적자 내면서 이렇게 고객들 위해서 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싸면 빚이 아니냐, 싸면 헐값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거의 저희 병원에 오시면 거의 호텔같이 만들어 놨어요. 다 대리석에. 정말 이렇게 저희 병원은 이제 서울에 오시면 진짜 몇백만 원 내야 되는 병원이에요. 근데 그 정도에다가 서비스도 조nom케어 맞춰놨고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로봇도 또 들어왔어요. 로봇이 환자 걷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많은 비용, 저희가 거기 또 6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요새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 요양병원에 이제 맡기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매달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내가 여유가 있어도 되게 그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더 네. 좋은 데 맡기고 싶지만 그런 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지 알면서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네네.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나가신다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우셔가지고 제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부자의 아버지는 없지만 정말 성공하고 좋은 부자인 많은 사람들을 내 사로 만들 수 있다. 그 정말 좋은 인맥들이 되게 여러 명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듣고 정말 듣는 분들한테 감동 충분히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난하셨던 게 예전에는 사실은 왜 우리 아버지 돈이 없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돈이 없었을 때는 장애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이 아니라 제가 성공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아버지가 가난하셨던 게 제가 저한테는 가장 큰 자산이었어요. 제가 기댈 때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보내드리기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지금 우리 뭐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두 분이 울고 계셔가지고 창피해.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 뵈서 처음에는 그냥 아는 지구 만나러 가지고 갔고 그랬는데 뵈서 저도 그날 너무 좀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람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마음적으로 울리고 감동받았던 적이 정말 사실 저도 팟캐스트 하면서 몇 년을 만났잖아요. 네, 사람을. 네, 근데 네. 사실 이런 게 많지 않은데 놀랐어요. 나오면서 진짜 저도 되게 좀 그 정도 너무 좋았고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좋은 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 책을 읽을 때도 좀 되게 좀 혼자 보면서 막 울고 막 그러긴 했는데 어느 정도 내용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또 실제적으로 직접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또 괜히 또 혼자 감격해서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여 좀 죄송한 마음. 저희 처음이에요. 네. 방송하다. 너네님은 잘 우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이 힘이 되실 것 같아요.